안녕하세요. 평소에 랄라의 사연드라마를 애청하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여기서 여러 사연들을 듣다 보면 결국 시작도 끝도 인연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사람 사는 게 뭐 다 그렇긴 하겠지만요. 저도 요즘 사람 인연이라는 것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때로 첫인상은 누구보다 좋았지만 알고 보면 나를 기만하는 나쁜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첫인상은 더할 나위 없이 나빴지만 시간이 흐르고 보면 사람이 진국인 경우도 있잖아요. 저희 시댁은 소위 말하는 깡촌에 있습니다. 정말 요즘 시대에 그런 곳이 있나 싶으시겠지만 편의점 하나가 없는 진짜 시골이에요. 슈퍼는 8시가 되면 할머님이 졸리다며 주무시러 들어가셔서 전방 하나가 없고, 편의점 가려면 차로 30분은 좋게 걸리는 읍내까지 나가야 하죠. 하지만 시부모님이 그냥 시골 촌부들은 아니고 그 지역에서 손꼽히는 일명 지역 유지들이십니다. 이 지역의 논밭은 물론이고 임야, 산, 읍내의 상가까지 전부 시부모님 소유거든요. 말 그대로 알부자, 땅부자, 숨은 갑부들이신 거죠. 재산관리 해주는 사람도 따로 있고, 이제는 농사를 지으시는 것도 아니니 우리 부부는 이제 그만 도시로 올라오셔서 노후를 편하게 보내셨으면 하는데, 시부모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아버지, 이제 그만 서울 올라오세요. 우리가 집도 다 마련해 드린다니까? 아유, 내가 뭐 집이 없어서 이사를 못 가냐? 그래, 맞아. 너도 늙어봐. 평생을 나고 자란 땅을 떠난다는 게 그리 쉬운지. 그렇지. 온 동네 사람이 친구고 친척이고 평생의 벗인데, 아유, 난 도시는 싫다. 인간들이 깍쟁이라서 재미도 없고 정도 없고. 에이, 아버님,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이제 시골에서는 못 살겠더라니까요. 그래, 너도 그랴. 아, 이젠 진짜 깍쟁이가 다 됐어. 순하고 귀엽던 내 며느리 어딨냐? 에이, 그건 그냥 저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죠, 어머니. 암튼 난 되었다. 이 이야긴 꺼내지도 말어. 그려, 우리는 그냥 우리 땅에서 푸릇푸릇하고 맛깔난 것들이 자라나는 거 구경하면서 살다가 조용히 가는 것이 남은 생 낙이여. 뭐 저 역시 고향인 시골을 떠나오는 것이 쉽지는 않았기에 시부모님의 생각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저와 남편은 같은 고향 출신으로 정확히 말하면 걸어서 20분 정도 걸리는 옆마을 소꿉친구였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시골엔 사람이 적고 젊은 사람들은 다들 도시로 떠나다 보니 또래 친구도 찾는 게 쉽지 않았기에 친구가 별로 없어서 각별하게 어울려 지내던 것이 결혼까지 이르게 된 것이었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었을 땐 이미 사귀고 있었고, 그 시골에서는 농사 말고는 먹고 살 길이 없었던 까닭에 같이 손잡고 서울로 상경해서 도시생활, 직장생활에 적응하면서 서로 의지도 많이 되어주고 위로도 많이 되어주고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양가 부모님께서는 이미 예정된 일이었다는 것처럼 저희가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갔을 때는 놀라지도 않으시더라니까요. 남편은 장남으로 밑으로는 5살 차이 나는 남동생이 한 명 있어요. 저 역시 이 집안의 첫째 며느리고 밑으로 어린 동서 한 명 있었죠. 그런데 이 동서는 진짜 진골 서울 사람이라 시아버님이 평소 말씀하시곤 하는 서울 깍쟁이 그대로인 사람이었어요. 말 그대로 공주님이었죠. 학벌 좋아, 얼굴 예뻐, 몸매 좋아. 거기에 저처럼 흙바닥에서 구르는 유년기를 보내지도 않았으니 몸가짐도 새침하고 같은 여자인 제가 봐도 어찌나 그렇게 공주님 같고 귀족 같던지요. 보고 있으면 아가씨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니까요.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서울 생활을 10년을 했어도 여전히 시골 출신의 푸짐하고 촌티 나는 외모를 벗어나기가 힘든지라 몸매도 투실투실, 외모도 투박, 피부는 새카매서 동서와 같이 있으면 정말 부잣집 아가씨와 그 시종 같다는 놀림도 자주 받았죠. 예, 그만 좀 먹어라. 아이, 또 찐다, 또 쪄. 아, 먹는데 왜 그러세요?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린다던데. 개는 무니까 안 건드리지. 저도 물 수 있는데요? 요거 좀 무서워. 이제 짬 좀 찼다고 시애미한테 대드는겨?
에이, 대드는 거긴요. 어머니도 재밌잖아요. 아유, 시덥잖은 소리 하면서 쌀 축내지 말고, 읍내 가서 치킨 좀 사와봐. 왜요? 치킨 드시고 싶으세요? 평소에 사다 드려도 안 드시면서? 아니, 작은 애들 오기로였어. 한방백숙 고우셨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네 동서가 그런 거 싫어하잖여. 내가 뭐 먹고 싶냐고 물으니까 차라리 치킨, 피자 뭐 이런 걸 먹고 싶다네. 네가 읍내 가서 좀 사와. 아이, 그리고 알란가 몰란가? 그것도 먹고 싶다던디. 그것도 좀 사오고. 알리오 올리오 말씀이죠? 그게 읍내에 파는 데가 있나? 아니, 근데 지들이 오는 길에 사오면 되지. 그걸 왜 절 시키세요? 아니, 너 오늘따라 왜 이렇게 혀가 길어? 아, 글쎄 우리 작은 며느리가 멀미하느라 몸이 안 좋대자녀. 중간에 집에 가겠다는 걸 간신히 달래서 올라오는 중이라고 하더라. 먼 길 오느라 고생하고 멀미까지 하느라 몸도 축났을 건데 아이, 먹고 싶은 거 먹게 해주고 보신시켜줘야지. 야, 그니까 그 보신을 왜 제가 시켜요, 어머니? 어머니가 사오세요, 그럼. 야, 이년아, 내일 모레 80인 내가 아이 버스 타고 거기까지 가리? 아이, 넌 운전할 줄 알자녀. 너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백숙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와, 진짜 사람 먹고 있는데 서럽게 쓰리. 아, 알았어요, 알았어. 기왕 사러 가는 길에 저랑 읍내 데이트는 하러 가요, 어머니. 난 또 왜 데리고 가? 혼자 운전하기 심심해서요. 아이고, 이제 막 기어오르지? 내가 네 심심풀이 땅콩이냐? 그러면서 외투는 챙겨 입으시네? 어이씨고, 아무튼 토시 생활하더니 아주 그냥 새바닥 기술만 늘었어. 갔다 와서 청구지 무침이나 좀 해봐. 울 작은 며느리가 그나마 그거 먹으니까. 네네. 투닥투닥. 재밌죠? 어릴 때부터 막내가 많기도 했고, 저희 부모님은 제 나이 20대 때 일찍 돌아가셨기에 시부모님은 저에겐 또 다른 부모님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도 할 말은 꼬박꼬박 다 하고 시어머니도 권위를 찾으면서 시집살이를 시키기보다는 딸처럼 편하게 대해주셨기에 전 이제 여기에 일가 친척이 남아있지 않아도 결혼 후에도 자주 이렇게 시댁에 와서 자고 가곤 했어요. 아예 부모님을 더 자주 뵈려고 일부러 서울에서 지방으로 직장과 집까지 옮겨 살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너무 편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동서가 워낙 저와는 결이 다른 부류의 사람이라 그런지 이렇게 은근슬쩍 저를 머슴처럼 부려먹으시곤 하셨죠. 물론 며느리가 시부모님 봉양하는 거야 그렇다 치지만 저보다 7살이나 어린 동서 시중을 드는 건 달갑지 않았어요. 저도 사람인데 어쩔 수 없잖아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동서를 마치 고가의 청자 도자기 마냥 애지중지 시댁에 와서도 지가 먹은 밥그릇 설거지 한 번을 안 시키셨죠. 그럼 누가 하냐고요? 당연히 저를 시키시는 거죠. 저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시부모님 자체가 서울깍쟁이 동서에게는 어쩌질 못하고 쩔쩔매시는 게 있어서 정말 동서가 한 번씩 시댁에 내려오면 온 가족이 동서 수발을 대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백설공주와 7난장이에 7난장이도 이렇게 살진 않았을걸요. 저였어, 어머니. 아유, 우리 귀한 며느리 오셨어. 그래, 멀미하느라 고생했죠? 아, 저 다음 제사 때는 안 오고 싶어요. 진짜 여기 중간쯤 들어오면 포장도로도 없어서 덜컹거리고 무섭고 멀미나고. 아니, 오늘은 생신도 제사도 아닌데 이서방이 굳이 꼭 오고 싶다 그래서. 아유, 그래요. 고생 많이 했어. 아, 너 뭐더냐. 귀한 손님 오셨는데 차가운 물이라도 한 잔 내와야지. 참, 저도 손님이거든요. 아니, 네가 왜 손님이여? 내 며느리지. 동서도 며느리거든요? 야랑 너랑 같냐? 형님, 빨리 물이나 좀 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서 주방까지 걸어갈 힘도 없어요. 그래. 여기 앉아서 TV나 봐. 아유, 내가 네 온다고 해서 소파에 전기장판도 틀어놨다, 야. 아, 그리고 형님, 부모님 드리려고 선물 사온 것도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아이씨고, 아예 밥도 떠먹여달라고 하지, 왜? 아유, 너는 쉰소리 그만하고 물 떠다 주고 빨리 잡채나 여. 아, 어머니는 진짜. 냉장고 보니까 시금치도 없던데? 아이, 박신혜 가서 좀 얻어오든가. 아, 진짜 저 여기 와서 계속 일만 한 거 아세요?
일만 어기는? 바닥에 퍼질러 앉아서 아까 비빔밥 비벼 먹은 거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디? 아, 그럼 새벽부터 제가 밥도 못 먹고 달려왔는데 계속 굶어요? 어머니 보고 싶어서 내가 밥도 굶고 왔다니까. 아이, 넌 좀 굶어도 돼. 맞아요. 형님은 다이어트 좀 하셔야겠어요. 대충 아시겠죠? 시부모님이 이러시니 동서 역시 저를 손윗사람 대접은커녕 시녀처럼 취급하며 부려먹기 일쑤였습니다. 반말하고 하대하지 않는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윗사람이고 나발이고 그런 것 따위 동서 머릿속엔 없었고 자기 아래로는 다 하인들이었죠. 물론 저 역시도 동서가 그러던지 말던지 저 할 말은 다 하면서 해줄 건 해주고 신경도 쓰지 않았으니까요. 평생 시골에서 투박한 사람들만 봐오던 시부모님 눈에 예쁘고 새초롬한 동서가 얼마나 예뻐 보이겠나 싶어서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긴 했거든요. 지금 사는 집은 부모님 댁에 좀 더 가깝게 살려고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내려온 곳인데요. 신혼 초부터 남편과는 이야기가 되어 있었던 부분이기에 불만은 아무도 없었죠. 특히 둘 다 시골 깡촌 출신이라 그런지 서울도 좋긴 좋지만 그래도 한적한 동네만의 매력이 그립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게 시댁 가까운 동네로 이사온 저희 부부는 거의 매주 주말이면 시댁에 들르곤 했는데요. 어느 날은 남편이 일이 있어서 저 혼자 시댁에 가서 부모님을 뵀는데 이상하게 어머님의 텐션이 베리 하이 상태가 되어 계신 거예요. 어머니, 오늘 기분 되게 좋으시네?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아유, 마침 잘 왔다. 아유, 우리 집에 대박 경사가 났잖냐. 대박 경사요? 아니, 동서가 글쎄 무려 새쌍둥이를 임신했단다. 예? 정말요? 그려. 안 그래도 마침 둘째 내가 여기로 오기로 했으니까 지금 바로 급하게 음식 준비 좀 해야 쓰겄다. 아유, 우리 귀하신 분께서 갈비찜이 먹고 싶다네. 그거 설마 또 저 혼자 다 해야 되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냐? 하나도 힘든 세상에 셋씩이나 가졌대잖냐. 아유, 우리 둘째 며느리 고 작고 연약한 몸으로 얼마나 힘들고. 임신 초기가 뭐가 힘들어요. 아유, 애를 네가 가져봤어야 알지. 원래 임신 초기가 제일 위험한 시기여. 너네는 대체 언제쯤 장손 낳아줄겨? 도련님이 셋이나 낳아주시는데 뭘. 바가지 스파이크 한번 맞아볼 테여? 잡소리 말고 어여 가서 갈비찜 준비나 해. 거참, 자연 임신으로 쌍둥이도 힘든데 새 쌍둥이라니. 저도 듣고 뜨악했죠. 여러 가지 의미에서 난 사람은 난 사람이다 싶었어요. 그날 남편은 일이 바빠서 주말 출근한 상태였고 저만 온 상황이었기에 저 혼자서 열심히 식모처럼 상차림을 해야 했어요. 평소에 남편이 있는 날은 남편이 돕기라도 하지. 남편마저 없으니 시어머니도 도와주시기는커녕 동서 옆에 딱 붙어 앉아서 절 부려먹기만 하셨죠. 어머니, 저 당분간은 안 올래요. 아무래도 몸이 영 축 처지고 컨디션도 안 좋아서. 아유, 그럼 절대 안정이지. 아예 산딸까지 여기 올 것도 없이 푹 쉬려무나. 내가 보고 싶으면 내가 찾아가면 된께. 에? 그것도 좀... 그렇지? 내가 있으면 편하게 쉬기도 좀 그렇지. 그래도 몸풀이는 나랑 큰며느리가 해줄 거니까 아기는 걱정 말고 건강한 애들만 낳아주면 되는겨. 어머니, 저 안 할 건데요? 왜 자꾸 절 시키려고 하세요? 그렇게 귀한 둘째 며느리 수발 어머니 혼자 다 드세요. 아유, 나는 진짜 그 입 좀. 가족에게 이렇게 큰 경사가 왔는데 네가 좀 솔선해서 돕고 보살피면 어디가 덧나냐? 그래서 굶고 온 처지에 지금 동서 먹이겠다고 갈비찜 하고 있잖아요. 넌 좀 굶어도 텐다니까. 어머니의 극성은 정말 극에 달하기 시작했고 아직 배가 부르기는커녕 아기집도 자리 잡지 않은 임신 극초기임에도 동서는 마치 자신이 아이를 가진 걸 유세라도 하는 듯 배를 살살 만지며 분위기를 조성했죠. 네, 뭐 괜찮았어요. 제가 이 집에서 식모살이 당하는 게 하루 이틀 일도 아니었고 시부모님이 진골 서울 아가씨인 동서에게 끔뻑 죽는 것도 뻔히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부터였습니다.
평소에도 절 아래껏 취급하고 심지어 시부모님에게 막하기 일쑤였던 동서가 더 막 나가기 시작한 거였죠. 동서는 어머니께 당분간 몸조리해야 한다는 핑계로 자주 못 올 것 같다고 했던 것과는 달리 요상하게 더 뻔질나게 시댁을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이상하게 꼭 제가 오는 시간에 맞춰 오려고 하는 것처럼 멀쩡한 평일 낮을 놔두고 제가 시댁에 가는 금요일 저녁이나 주말만 골라서 왔죠. 동서, 몸 안 좋다면서 또 왔네? 아유, 너는 또 힘들게 걸음한 사람한테 쌩쌩맞게 그게 뭐냐 말투가? 괜찮아요. 뭐 형님이 저한테 저러신 게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아니, 난 그냥 궁금해서 그러죠. 극초기 한참 조심해야 하는 시기라 집 앞에 나가는 것도 겁난다면서 주말마다 1시간 거리인 시댁까지 와서 주말을 알차게 보내고 가는 게. 아니, 난 좋고만 뭘 그려. 이렇게 자주 얼굴도 보고. 에? 아가, 그러지 말고 아예 몸풀이까지 우리 집에서 지내는 건 어때요? 아예 셋이면 혼자서 힘들어. 이 할미가 애들은 다 봐줄 테니까 아이 넌 걱정 말고 몸 풀고 네 할 일 하면서 살면 돼. 아주 그냥 들어와 살아도 되고. 여긴 너무 시골이라서 어머니 말씀은 감사하지만 살긴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아이 그러지 말고 우리가 그럼 서울로 이사 갈까? 아이 안 되겠다. 아 영감 오면 의논 한번 해봐야 쓰겄다. 어머, 저랑 이서방이 그렇게 서울 올라와 사시라고 말씀드릴 땐 들은 적도 안 하시더니? 아니, 너도 억울하면 애 하나 낳아.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이. 아, 내가 아주 그냥 24시간 붙어 살면서 물고 빨고 다 해줄 테니까. 아유, 됐네요. 저 부담스러워요. 나도 너는 됐거든? 아무리 저라도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었죠. 그래도 그동안은 그래, 둘째 며느리는 그래도 불편할 수밖에 없는 며느리니까 더 깍듯이 대해주시는 것이고 나는 딸이나 다름없이 거의 평생을 보고 산 사이니 편해서 저러시는 걸 거다. 그래도 어머니가 뭐 시집살이 시키는 사람도 아니고 날 며느리로서든 가족으로서든 아끼는 마음만큼은 진심이신 분이니 섭섭해하지 말자 하고 생각해 왔는데 동서가 임신하자마자 180도 달라진 아니 이전보다 더 심해진 어머니의 편에 섭섭하지 않으면 그게 사람인가요? 아버님은 좀 점잖으신 분이라 그래도 대놓고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집안의 애정이 동서에게 기우는 것이 느껴졌죠. 왜 입에 안 맞아? 동서가 해파리 냉채 먹고 싶다고 해서 내가 일부러 한 건데 제 입덧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못 먹겠어요. 이거 좀 치워주세요. 아니 아예 그냥 갖다 버려주세요. 동서 아니 입덧 심해서 힘들고 짜증나는 건 알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기껏 본인 생각해서 일부러 만든 음식을 버리라니 많이 하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동서의 버릇없는 태도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임신 초기에 입덧도 심한 애가 구태여 주말마다 꾸역꾸역 여기까지 기어와서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사람을 종처럼 부려쳐먹으면서 지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소파에 배나 깔고 누워있다 주는 밥이나 주워 먹고 가는 것이 슬슬 저도 짜증이 나기 시작했는데 대놓고 저런 소리까지 하니 정말 참을 수가 없었죠. 솔직히 그 발언은 시어머니가 듣기에도 뜨악할 만한 희대의 개소리였던지라 어머님도 제가 화내는 것에 대놓고 동서 편은 못 들어주고 그렇다고 동서를 나무라지도 못하고는 쩔쩔매시더라고요. 나중에 동선에 가고 나서 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저 시기에는 다들 예민한 거요. 나도 둘째가 졌을 때 입덧이 어찌나 심했던지 물만 마셔도 웩웩거렸다니까. 나중에 제가 임신했을 때도 동서처럼 해주실 건 아니잖아요. 이 집에 제 편이 있긴 해요? 요즘 세상에 이렇게 식모살이 하는 며느리 있다 그러면요. 다들 경악해요, 어머니. 그래도 제가 정말 어머님, 아버님을 제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의지도 많이 하고 살았던지라 어머님, 아버님을 생각해서 참아온 건데 이건 해도 너무하잖아요. 어머님이 보기에도 심하니까 말씀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유, 뭘 또 그렇게까지 말을 한대니. 저번에 그것도 그래요. 제가 아이 가지기 힘든 몸인 거 아시면서 억울함이 하나 나으라니. 그 말도 솔직히 상처가 됐다고요. 전 동서가 저한테 버릇없이 구는 것보다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더 상처가 돼요.
그건 내가 농담으로. 미안하다, 아가. 그동안 쌓였던 속상함이 속사포처럼 튀어나왔죠. 어머님도 그렇게 사람이 나쁜 분은 아니라 제가 오랜 시간 억눌려왔던 서운함을 토로하니 미안해는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그래도 동서를 향한 편애가 사라지는 건 아니었죠. 원래도 편애하던 둘째 며느리가 무려 새 쌍둥이를 가지기까지 했으니 어머님의 표현대로 말 그대로 물고 빨고 하고 싶은 심정. 제가 왜 모르겠어요. 둘째 아가는 내가 좀 타일러서 앞으로는 조심하도록 해볼 테니까 좀만 더 고생해요. 나 참. 그래도 그만두게 하겠다는 소리는 곧 죽어도 하지 않으셨죠. 그래 여보. 재수씨가 원래 말을 톡톡 쏘는 면이 있잖아. 뭐 정말 아기를 가지고 그랬겠어. 그냥 입덧이 너무 심하니까 꼴도 보기 싫은 마음에 순간적으로 튀어나온 말이겠지. 그만 풀어라. 내가 올라가는 길에 당신 좋아하는 초밥 사줄게. 내가 하면 되지야? 뭔 일만 있으면 먹을 걸로 달래려 그래? 좋아하면서 뭘 그려. 그래, 내가 직접 담근 매실청. 나도 아직 한 모금도 못 마셔봤는데 특별히 너한테 한 통 쏜다. 됐거든요, 진짜. 그렇게 말로는 툴툴대긴 했어도 전 언제나 그랬듯 동서 수발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안 하면 내일 모레 팔순인 시어머니가 하셔야 할 텐데 그 꼴을 또 제가 볼 수가 있나요? 그냥 더러워도 참고 제가 해야죠. 애만 낳아라. 애들 조금만 커봐라. 나이 들고 애 기르다 보면 철이 좀 들겠지. 그런 생각도 해봤고 또 어머니 약속대로 제가 아이를 가지면 그때 이 서름을 갚아주겠다는 생각도 솔직히 좀 했어요. 앞서도 말했지만 어머님 아버님 봉양하는 거야. 제가 당연히 하는 거지만 새파랗게 어린 서울 깍쟁이 식모살이 하려고 매 주말마다 일부러 여기까지 오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솔직히 어머님 아버님의 저 반응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전 아이를 가지기 힘든 몸이거든요. 어머님 아버님도 좋은 분들이라 대놓고 말씀은 못하셨지만 자신의 며느리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큰아들이 아이를 보기 힘든 처지라고 하니 왜 속상하지 않으셨겠어요. 제가 이렇게 되고 싶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걸 아시기에 대놓고 말씀을 못하시는 것뿐이었죠. 그렇게 반쯤 포기한 두 분께 어린 나이에 시집온 둘째 며느리가 한 명도 아닌 3명씩이나 한꺼번에 축복을 안겨준다고 하니 왜 잔치판 버리는 심정이 아니시겠어요. 효도가 뭐 별개 효도인가요?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리는 게 바로 효도죠. 그래도 도련님 결혼 후에 시부모님이 더 밝아지신 것도 사실이고 동서 임신 후에는 정말 여한이 없을 정도로 행복하다면서 너무 기뻐하시니 그래 내가 정말 자식된 도리로서 조금만 더 참자 하고 저를 달래는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동서의 배는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새쌍둥이를 임신한 배치고는 좀 작은 느낌이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시험관 임신으로 새쌍둥이를 낳은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6개월쯤 되니까 진짜 만삭처럼 배가 부풀어 올랐었거든요. 애가 워낙 작으니 배도 덜 부르는 건가 뭐 그런 생각을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죠. 동서 임신 7개월쯤 되는 때였습니다. 굳이 또 집에서 푹 쉬라는데 동서는 그 배를 붙잡고 뒤뚱뒤뚱 시댁까지 내려와서 이게 먹고 싶다 저게 먹고 싶다 하며 난리 부르스를 추기 시작했고 역시나 언제나 그랬듯 희생양은 저였습니다. 어머니, 저 오랜만에 어머니가 해주신 한방 백숙이 먹고 싶어요. 백숙? 아니 너 그런 거 안 좋아하지 않아? 임신하니까 입맛이 변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하늘이 바다 구름이도 먹고 싶다고 하네요. 어머니, 오랜만에 음식 솜씨 좀 보여주세요. 아유 알겠어. 우리 며느라가 먹고 싶다는데 내가 흑염소도 모두 못 구워줄까. 보자. 지금 당장 읍내 나가서 한방 약재 좀 사와야겠구나. 임신했을 땐 한약 같은 건 정말 조심해서 먹어야 한다고 하니까 신경 써주세요 어머니. 그럼 내가 다 철저히 알아보고 우리 며느리 몸보신되게 우리 손주들 튼튼히 자랄 수 있는 걸로 다 넣어줘야지. 닭살. 속으로 저 불려시 같은 년 하며 흉을 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난데없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윤희야, 저 뒷마당 가서 닭 좀 잡아와라. 네? 저요? 그래, 여기 윤희가 너 말고 또 있어? 우리 둘째 며느리가 백숙 먹고 싶다잖니. 난 지금 큰애랑 약재 좀 사러 가야 되니까 네가 닭 한 3마리만 잡아놔. 씨알 큰 놈들로다가.
저 못해요. 제가 무슨 닭을 잡아요. 얼씨구, 이것도 약한 소리 하고 있네. 시골에서 20년 산 네가 닭 하나 못 잡아? 저 진짜 닭 잡아본 적 없어요. 못해요, 저. 또 이런 식으로 하겠다 이거지? 넌 백수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진짜. 아니, 무슨 말만 하면 국물도 없대. 알았어. 잡으면 될 거 아니에요. 꼭 저렇게. 결국엔 할 거면서 툴툴대다가 일만 쎄 빠지게 하고 욕만 얻어먹는겨. 너도 좀 둘째처럼 사근사근 나긋나긋한 맛이 좀 있어봐. 전 그냥 생긴 대로 살랍니다. 아이씨구, 주둥이 푹 여놨다 아주 그냥. 어쩌겠습니까. 내가 아니면 어머니, 그것도 아니면 제 남편이 할 일인데요. 도련님도 막내 아들이 되어나서 그런지 어릴 때부터 우냐우냐 잘해서 이런 일을 손도 안 대본 분이었거든요. 그렇게 도련님과 어머니, 남편은 장터에 나가고 저는 때 아닌 초저녁에 뒷마당에서 닭 잡느라 사활을 걸며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놈의 닭들이 그렇게 날래던지 닭이 아니라 타조인 줄 알았다니까요. 부리에 쪼이고 발톱에 긁히고 닭 쫓는 개처럼 난리 법석을 피우고 있는데 다른 가족들이 없는 틈을 타서 또 비적비적 뒷마당으로 기어나온 동서가 시비를 걸어대더라고요. 아직도 못 잡으셨어요? 그럼 내가 잘 잡는 걸로 보여? 동서가 해볼래? 아니, 못해. 동서, 지금 나한테 반말했어? 아니죠. 제가 아무리 그래도 형님한테 반말했겠어요? 그럼 지금 나 개고생하는 거 구경하러 나왔어? 왜? 구경하는 건 재밌고 직접 하는 건 싫어? 그러지 말고 나온 김에 동서도 한번 해봐. 임신했다고 퍼질러 있다가 몸 망가지는 거 순식간이다. 임신 중에도 꾸준히 운동해서 몸 관리해야 한다고 의사가 안 그러든? 제가 아무리 새쌍둥이를 임신했어도 형님처럼은 안 되죠. 지금 넌 나 뚱뚱하다고 매기는 거니?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지금 어른들 안 계신다고 대놓고 반말하네? 형님, 너무 예민하시다. 그렇게 신랑이 하는 와중에도 저의 미련한 몸뚱이는 열심히 닭을 잡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었습니다. 그 꼬라지를 한참을 대놓고 구경하던 동서년이 제가 닭 한 마리를 잡는데 겨우 성공해서 닭장에 가두고 있는 걸 피식 웃으면서 사람을 또 먹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 형님, 이쪽으로 오지 마세요. 닭 비린내 너무 심해서 저 백숙은 아무래도 못 먹겠네요. 뭐? 아니 사람을 이 개고생 시켜놓고 지금 뭐라고 했어? 입 덧시기엔 다 그렇죠 뭐. 방금 전까지 먹고 싶었다가 또 싫어지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야, 지금 너 때문에 팔순 다 되어가는 어머님까지 시장에 나가셨어. 넌 집안 어른들이 우습니? 어머, 가까이 오지 마세요 형님. 구린내 장난 아니거든요. 태교에 안 좋아요. 이게 진짜. 형님, 저 마음에 안 들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전 귀한 아이를 셋이나 가진 몸인데 형님이 좀 더 노력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어머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 이년아, 그래 나도 노력 한번 해보자. 너 죽일 노력. 진짜 딱 그 말까지 들으니 머리에서 퓨즈가 나가는 기분이더라고요. 전 닭장에 넣으려고 들고 있던 닭을 그대로 그냥 뱃돼지를 향해서 확 날려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임신부 상대로 미친 짓을 한 거였죠.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임신한 사람 상대로 그것도 배를 노리고 폭력을 휘둘렀으니까요. 그러다 애기 잘못되면 어쩌려고. 하지만 그동안 동서의 폐악이 너무나도 심각했기에 그야말로 말 그대로 머리에 뚜껑이 열린 저는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역시나 닭이 산채로 저를 향해 달려드니 동서녀는 기겁을 하며 펄쩍 뛰더라고요. 이게 뭐야! 형님, 미쳤어요? 저리가, 저쪽으로 가라고! 붙잡힌 서름을 저한테 풀면서 달려드는 닭을 피하기 위해 그야말로 탈춤사위를 하며 파덕파덕 허우적대던 동서는 그대로 바닥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동서의 엉덩이가 바닥에 엎어지기 직전 무엇인가가 풀썩하고 제법 묵직한 것이 동서의 펑퍼짐한 원피스 속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뭔 일이야? 여보, 무슨 일 있어? 때마침 장터에서 돌아온 다른 식구들도 뒷마당에서 들리는 소란에 부랴부랴 달려왔고 그리고 모두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도하고 말았습니다. 동서년의 치마 속에서 떨어진 그것은 바로
탱탱볼에 복대를 둘러놓은 것이었거든요. 탱탱볼 하나로는 안 되니 옷이며 뭐며 망에다 엮어서 몸집을 불려놓은 것이더군요. 당연히 뱃속에 그런 게 들어있었으니 배가 불룩하게 남산만하게 불러올 수밖에요. 이게 뭐야? 이런 걸 왜 뱃속에 집어넣고 다니는 거요? 그게 어머니. 여보, 이게 또 뭐야? 임신했다는 게 그럼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거야? 그게 아니고 사실은. 그렇게 입을 뗀 동서는 갑자기 펑펑 눈물을 터뜨렸죠. 지금 울고 싶은 사람은 따로 있는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동서의 임신은 몽땅 새빨간 거짓말, 치밀한 연기였던 거예요. 진짜 오스카 여우주연상 수상해야 된다니까요. 동서가 이런 말도 안 되고 수습이 안 되는 유치하고 어처구니 없는 사기극을 벌인 이유는 바로 다름 아닌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서울에 꽤 잘 사는 집에서 무남동녀 외동딸로 태어난 동서는 부모님에게 말 그대로 공주 대접을 받으며 자랐다고 해요. 뭐 그거야 그냥 성격만 딱 봐도 알 수 있는 거긴 한데, 문제는 동서네 집은 그게 너무 심했다는 거죠. 그렇게 자신이 이 세상의 중심인 것 마냥 천상천하 유아 독존으로 자라온 동서는 그야말로 사회성 제로의 민폐 캐릭터로 자라고 말았습니다. 드라마 보면 꼭 철없는 재벌집 아가씨 한 명 정도 나오죠? 동서가 다 그런 사람으로 큰 거예요. 정작 재벌집 따님도 아닌 주제에 말이죠. 그렇게 동서는 자신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서 순박해서 자기의 말도 안 되는 생떼를 다 들어주는 좋은 남편, 좋은 시부모님을 만나서 결혼한 겁니다. 거기에 알고 보니 엄청난 땅 부자이기까지 했으니 동서 입장에선 그야말로 최적의 사냥감들을 찾은 거였죠. 하지만 복병이 있었으니 바로 저의 존재였던 거예요. 앞서 이야기드렸던 에피소드들만 봐도 저희 시부모님이 동서를 얼마나 오냐오냐 해줬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 미친년은 주제도 모르고 거기에 만족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평생 공주님 대우, 상전 대우 받으며 부모님께 오냐오냐 컸던 동서는 그 나이 되도록 제대로 된 알바 한 번을 못 해본 사회성에 결여된 루저에 불과했고, 온갖 세상 풍파 다 겪은 시부모님이 보기에는 동서가 고집세고 철없고 능력까지 없는 것이 눈에 뻔히 다 보이니 늦둥이 딸처럼 생각해서 더 오냐오냐 잘해주셨던 건데, 욕심 많은 동서는 거기에 만족을 못 해버린 거죠. 동서의 눈엔 자기가 결혼할 때부터 이미 큰며느리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제가 눈엣 가시 같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아무리 저를 아끼고 편애한다 한들 자기 입장에선 무남동녀 외동딸로 자랄 때처럼 온 가족의 관심과 사랑이 자기한테만 돌아와야 하는데, 현실은 제가 꼬박꼬박 제 할 말 다 하면서 시어머니와 친딸과 친엄마처럼 친해 보이니 그게 눈꼴시렸던 거죠. 아니 고작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손이 얼마나 귀한 집안인지 알면서 이런 예인병 쌈 먹을 짓거리를 했다는 거요? 고작 그것 때문에? 아니에요 어머니, 진짜 그것 때문만은 아니에요. 야 이 썩어빠질려나. 내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 큰며느리가 너를 얼마나 아끼고 잘해줬는데, 온 식구가 너 하나만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은혜를 이렇게 원수로 갚을 수 있는 거요? 드디어 손주를 보는구나 하는 마음에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기뻐하셨을 시어머니께서는 펑펑 우시기 시작했고, 도련님의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집에 들어오신 시아버지도 그 점잖은 낯이 새까맣게 변할 정도로 충격을 금치 못하고 허망하게 이 총극을 바라보고 계셨죠. 지가 뭘 잘했다고 동서는 펑펑 울면서 변명 같지 않은 변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동서는 시댁에 올 때마다 일부러 제가 오는 날과 시간을 맞춰 방문했고, 그런 식으로 사람을 살살 매겨가면서 자신의 추락하는 자존감을 채우고 있었던 거예요. 저를 꼽주고 매길 때마다 시어머니와 다른 가족들이 자기 편을 들어주는 것에 큰 만족감과 우월감을 느끼면서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동서는 우연히 저와 시어머니의 대화를 듣고 제가 아이를 가지기 힘든 몸이라는 걸 알아차리고 만 것입니다. 보통은 그런 사정을 들으며 측은지심이란 게 먼저 들지 않나요? 그래, 형님도 마음속에 말 못할 속상함이 있을 텐데 내가 그동안 너무 철없이 막 굴었구나 싶어서 조금이나마 신경 써주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근데 이 나사 빠진 년은 오히려 그걸 기회로 삼아서 나쁜 마음을 먹은 겁니다. 바로 임신 쇼를 벌이기로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계획한 거죠.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도 자신의 부모님에게 받았던 맹목적인 사랑처럼 시댁에서도 예쁜이 공주님 대우를 받았으니 자기가 임신이라도 하면 정말 공주님이 아닌 여왕님 대접을 받을 수 있겠다는 계산이 서버린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으니 아주 멍청한 생각은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아이가 지금 당장 가지고 싶다고 덜컥 가져지는 것도 아니었고 동서 역시 나름대로 1년 가까이 진짜 아이를 가져보려고 노력은 했는데 아이가 들어서질 않으니 마음은 조급해지고 당장이라도 아이를 가져서 절 먹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고 결국 이런 말도 안 되는 악수를 두고 만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동안 어머니가 집에 좀 와라, 집에 좀 들렸다 가라 이런 말씀 하시는 것도 귀찮고 싫었어요. 임신했다고 하면 거기다 쌍둥이를 임신해서 몸이 힘들다고 하면 앞으로는 그렇게 귀찮게 하지도 않으실 것 같아서 아이고 이 우라질려나.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꾸밀 수가 있어. 시어머니는 번쩍 손을 올렸다. 차마 애처럼 펑펑 울면서 비는 애를 상대로 어쩌지 못하고 답답한 마음에 본인의 가슴만 퍽퍽 두들기셨죠. 보는 제가 다 기가 막히고 착잡했습니다. 당신 진짜 무서운 사람이다. 아니 어떻게 7개월 동안 같이 사는 나까지 감쪽같이 속여? 미안해 자기야. 근데 이제 와서 거짓말이라고 하면 자기가 화낼 것 같아서.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화만 냈겠어? 당신 곧 있으면 30이야.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철없이 살려고 그래? 아니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이건 명백한 사기 범죄잖아. 아니 내가 뭐 돈을 뜯은 것도 아니고 사기는 아니잖아. 그냥 난 가족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했을 뿐이야. 3달 후에는 어쩌려고 그랬는데 3달 후에는 어서 애를 훔쳐오려고 그랬어. 보라고. 거짓말은 않는 법이요. 어떻게 수습하지 못할 짓을 벌인 거요. 그랬습니다. 동서는 저를 제 발밑에 두고 시녀처럼 부려먹는 것과 온 가족의 관심과 사랑을 저와 나누지 않고 독차지하는 것에 짜릿한 행복을 느낀 반면 배는 점점 불러갈 시기에 곧 아기도 낳아야 하는데 막상 그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생각을 안 해둔 것이었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우둔하고 또 악랄할 수가 있는지 20년을 시골에서 살면서 옷 배우고 그렇게 잘 살지도 못한 시골 여인인 저지만 그래도 해야 할 짓과 하지 말아야 할 짓은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 게 사람 아닌가요? 그 이후의 일은 생각도 안 해봤다는 듯 멍청하게 눈만 끔뻑이는 동서를 보는 온 가족이 그냥 가슴만 퍽퍽 치는 날이었습니다. 솔직히 일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남편인 도련님은 모르고 뭐랬냐는 소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동서가 워낙 자신의 거짓말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한 데다가 원래 성격이 보통 까탈스러운 게 아니어서 잠도 따로 자고 옷 갈아입을 때도 못 보게 하고 새쌍둥이라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핑계로 아예 건드리는 건커녕 쳐다보지도 못하게 하고 바리케이트를 단단히 쳐놓은 탓에 꿈에도 도련님 역시 이 사실을 모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 가족이 좋아서 그랬어요. 사랑받고 싶어서 그랬어요.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며 동서는 동서답지 않게 무릎을 꿇고 어머님 앞에서 싹싹 빌기 시작했죠. 물론 그녀의 사죄를 진정성 있게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요. 그때까지도 묵묵히 듣고 계시던 시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짐 싸서 돌아가라. 헌영이 너도 저것과 살 것이라면 다신 여기 오지 마라. 아버님, 저 예뻐하셨잖아요. 저 좋아하셨잖아요. 저희 가족이라면서요. 한두 번의 실수는 눈 감아주고 잘못한 게 있어도 감싸주는 게 가족 아닌가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래, 가족이란 존재는 그런 거지. 그런데 말이다. 가족이라는 건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여야 하는 거요. 아, 내가 너를 어떻게 믿냐? 어차피 앞으로 너를 믿고 우리가 살아가거냐고. 난 일 없다. 아, 당장 가거라. 다시 내 눈에 띄지도 말고. 아버님.
이날 이후로 내 눈에 띄는 순간 너는 내가 그냥 경운기로 밀어버릴 텐께. 그 점잖고 멋진 아버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 맞나 싶을 정도로 무시무시하셨죠. 아버님이 한다면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아는 시어머니는 덜컥 굳은 얼굴로 두 내외를 내보냈고, 그렇게 저희는 주말을 초상집처럼 보내야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손주를 보고 싶으셨을 두 분. 살 날도 오래 남지 않았는데 그게 유일한 마지막 소원이었던 분들이기에 그 배신감과 상실감은 저로서는 이루다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것도 벌써 작년 이야기네요. 알고 보니 동서는 임신 핑계로 그동안 엄청난 사치를 벌여왔고, 부모님이 부자인 거지 본인이 부자였던 건 아닌지라 도련님 역시 그 씀씀이를 감당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 상황에서 저런 말도 안 되는 병크가 터졌으니 도련님 입장에서도 그동안 쌓였던 모든 것이 북처럼 허물어져 터지고 말아서 도련님 역시 도저히 보고 살 자신이 없다며 동서를 집에서 쫓아내고 재판 이혼을 했습니다. 평생 제 힘으로는 뭘 해본 적도 없고 이 사람 저 사람 꼬여서 흔들어 부려먹는 것밖에 할 줄 몰랐던 동서. 지금은 부모님 댁에 빌부터 살며 은둔형 외톨이처럼 산다더군요. 그 집에서도 동서의 만행을 다 알아버렸으니 자신들이 키운 딸 본인들이 지고 가야겠죠. 시댁은 한동안 완전히 아사리판, 나가리판이 되어서 24시간 내내 초상집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이럴 땐 제가 동서처럼 애교라도 많았으며 싶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요즘은 전에 없이 행복한 나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날 아픈 마음과 배신감 일랑 다 잊고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게 살아갈 날만 남은 거죠. 대체 무슨 좋은 소식이 있느냐고요? 제가 드디어 임신에 성공했답니다. 시부모님께서 시리에 빠져 계시는 걸 두고 볼 수 없었던 우리 부부가 난임 클리닉을 받기 시작했고 1년 만에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었어요. 몇 년을 고생해도 결국 아이를 품에 안지 못하는 부부도 많은데 정말 하늘이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 도와주신 거겠죠? 지금은 임신 3개월이랍니다. 가끔씩 그때 그 서름들이 생각나서 어머님께 짓궂게 장난도 치곤 하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은 오늘도 화기애애하게 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지나친 과욕은 파멸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에 만족하며 살아야겠습니다.